자, 6번 이제 법인세 문제입니다. 법인세 사업연도와 납세지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상법의 규정에 따라서 조직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조직 변경 전에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한다. 그래서 조직 변경은 사업연도가 의제되지 않죠. 그래서 사업연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조직 변경 전에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그렇죠? 맞는 얘기. 2번에 개정된 내용이죠. 법인과세 수탁자,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해서 법인과세 수탁자가 이제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법인과세 수탁자,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를 납부하는 신탁의 수탁자는 그걸 줄여가지고 법인과세 수탁자라고 합니다.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사업연도를 따로 정해서 법인 설립신고 또는 사업자 등록과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자한테 사업연도 신고를 해야 된다. 그렇죠? 절차 중에 하나죠. 이번에 개정된 내용이니까 그때 우리 교재 앞부분에 내용 있죠. 한 2번 정도는 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말문제로는 하나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번에 워낙에 신탁 관련돼 가지고 이슈가 많아가지고 개정된 내용 좀 확인해 보시라고 여기다 집어넣고요. 3번에 사업연도를 변경하려는 법인은 그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연도 변경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자한테 제출해서 이를 신고해야 된다. 그죠? 변경 절차죠. 신고만 하면 되죠.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변경 신고만 하면 됩니다. 4번 둘 이상의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경우에 주된 사업장의 수제지를 납세지로 한다. 그건 맞는 얘기죠. 원래 국내 사업장이 납세지인데 둘 이상이 있다면 그 국내 사업장은 주된 사업장 수제지가 납세지가 된다. 5번에 납세지 관할세무장은 내국법인의 본점수지가 등기된 주소와 동일하지 않을 경우에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본점수지가 등기된 주소하고 일치하지 않으면 지정 사유가 됩니다. 되는데 납세지 지정권자는 관할세무장이 아니죠. 관할 지방국세청장이거나 관할이 다르다면 국세청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옳지 않은 거는 5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영리내국법인 주기사 A의 제21기 사업연도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상의 가산조정금액과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상의 가산조정금액과 차감조정금액의 차이금액을 계산하면 얼마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언제나 이제 이런 거 좀 볼 때 주의하셔야 될 게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상에 들어가는 세무종에서 세무종은 모든 세무종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죠. 그죠? 기부금 한도 초과로 인한 소금불산입과 기부금 한도 초과 2월 해가지고 2월 소금산입하는 기부금의 한도 관련된 세무종은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상에 표시되지 않죠. 그래서 언제나 이렇게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상의 세무조정 사항들이 얼마냐, 순액으로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때는 기부금의 한도 관련 세무종이 꼭 들어가 있어요. 그 헷갈릴 수 있으니까 걔네들은 기부금의 한도 초과로 인한 소금불산이 있다 할지라도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상에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언제나 꼭 들어가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또 아니야 들어가 있죠? 4번에 비용으로 처리된 기부금 중 한도 초과액. 송금불산입 해야죠. 기부금 한도 초과니까. 그런데 그 송금불산입액은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상에 표시가 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죠? 이런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기부금 딱 생각하셔야 돼요. 기부금은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그럼 나머지를 볼게요. 당기순이익도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상에 가산종과 차감종으로 뜨는 건 아니죠. 접대비 한도 초과, 이거 송금불산입 되는 거니까 플러스. 그죠? 그 다음에 비용으로 처리된 벌금, 벌금인데 비용 처리됐네요. 송금불산입 플러스. 수익으로 처리된 재산세 환급액, 정기에 납부했는데 별도의 말이 없어요. 그러면 법인이 업무를 위해서 가지고 있었던 재산세를 정기에 납부했던 거고 그거를 올해 환급받은 거죠. 그러면은 정기에 납부했을 때 송금이었고 송금이었던 걸 환급받으면은 세법상 입금이 돼야 되는데 장부에도 수익으로 되어 있으니까 세무조정이 발생하지 않겠죠. 그 다음에 환급금이자 환급가산금이죠. 환급가산금은 무조건 입금불산입인데 장부에 수익으로 처리되어 있네요. 입금불산입 마이너스 해야죠. 그 다음에 자본조정으로 처리된 자기주처분익. 세법에서는 자기주처분익이 입금인데 근데 그게 자본조정으로 처리되어 있으니까 입금산입 기타가 뜨겠네요. 가산종 해야죠. 그 다음에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처리된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액. 그러니까 금융자산 평가액이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장부에 지금 금융자산이 이렇게 180만 원만큼 평가액이 뜨면서 얘를 금융자산 평가액을 기타 포괄손익으로 이렇게 잡았다는 거죠. 그죠? 세법은 평가 증하는 금액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평가를 인정하지 않죠. 그러니까 양쪽 다 지금 BS 계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왼쪽도 없애고 오른쪽도 없애야 되는 거니까 이중 세무조정이 뜨는 거죠. 세무조정 하게 되면은 왼쪽 없애는 거니까 송금 산입 금융계산 180만 원 자산의 차이니까 마이너스 유보 오른쪽에 있는 기타 포괄손익도 없애야 되는 거죠. 오른쪽 없애는 거니까 입금 산입 기타 포괄손익 기타 포괄손익은 자본의 구성 내역이니까 우정을 기타.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중 세무조정이 뜨기 때문에 소득금액 종합계산상에 가산 중에도 뜨고 차감 중에도 뜨는 거죠. 그러니까 고려사항이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2월 근손금은 세무조정을 다 해가지고 각사소득금액을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공제 가능한 여유수금을 빼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세무조정이 뜨는 건 아니죠. 그럼 결국에는 이제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상 가산중과 차감조정 금액의 차이 금액은 가산중이 3개 30만원, 40만원, 200만원 가산중이 3개니까 지금 270만원 그죠? 그리고 차감종이 5만원 있네요. 5만원. 그러니까 순액으로 하면 265만원이 그죠? 요게 가산종과 차감종의 차이 금액이 되겠습니다. 265만원. 그래서 7번에 1번이죠?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고법인 주기사 A의 제21기 사업연도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에 관한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은 정기까지 세무조정은 적정하게 이루어졌다. 자, 1번에 상업적 실질이 없는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 시가가 지금 70만 원짜리죠. 예, 취득원가를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회계 처리했대요. 그래서 20만 원을 입금산입 유보로 조정했다. 그죠? 1번 지금 장부에는 자산을 지금 예를 들면 A자산은 장부가액이 50만원. 이렇게. 그리고 이제 B자산을 취득했는데, B자산은 그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회계 처리했다는 거죠. A자산을 B자산을 교환을 했는데,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세법은 어떻게 할 거냐? A자산 50만원짜리 없어진 건 사실, 그 다음에 B자산은 어떤 교환이든지 간에 취득가액은 시가로 한다는 거죠. 그럼 차이나는 거는 교환으로 인한 이익이 발생을 하는 거죠. 하는 금액은 입금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세무조정 하게 되면 그죠? 같은 거 쳐버리고 IS 계정 쳐버리고 왼쪽에 있는 자산이 20만 원만큼 더 커지는 거니까 입금 산입 비자산에 대한 차이 20만 원 유보 20만원 유보 처리했다. 맞네요. 이번에 전기초에 2년분 임차료 2년분 임차료가 50만원이었대요. 걔를 지급하고 장부상 전액 비용으로 처리한 후에 단기 말 25만원을 차변의 임차료 비용과 대변의 자비액으로 회계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입금불산이 마이너스 유보로 처리했다. 자, 전기 거부터 잠깐 정리해 볼게요. 전기에 50만원을 지급하고요. 현금 50만원 나갔죠. 50만 이렇게 필요할게요. 50만 원 지급하고 전부 다 비용으로 처리했던 거예요. 전기에. 근데 이제 세법은 어떻게 할 거냐? 전기 시점에서 2년분 임차료를 한꺼번에 지급했죠? 임대료 지급기한이 1년을 초과하죠. 임대료 지급기한이 1년을 초과하게 되면 세법의 손익기록 시기는 발생주의. 그러면 현금이 50만 원 나온 건 사실이지만 임차료는 발생주에 의해서 25만 원만 임차료가 되는 거고요. 나머지 25만 원은 내년 걸 미리 준 거니까 성급비용이 되는 거죠. 그럼 전기에 이제 현금 IS 계정 쳐버리면 차변에 성급비용만 하나 잡아주면 되는 거죠. 입금산입 또는 송금불산입 성급비용에 대한 차이 유보 이렇게 떴겠죠. 그랬다가 이제 올해 단기에 걔를 이제 어떻게 했냐면 차변의 임차료 비용 차변의 임차료 잡았네요. 25만원 대변에는 자비 자기 마음대로 회계 처리했네요. 아무튼 장부에 좀 어떻게 했다고 알려줬고요. 세법은 어떻게 할 거냐? 세법은 발생주의대로 좀 전기 적정하게 채무조정을 했으니까 발생주의대로 했겠죠? 그러면 세법은 그 성급 비용이 없어지면서 그죠? 걔가 임차료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럼 IS 계정 다 쳐버리고
오른쪽에 성급비용만 하나 더 잡아주면 되는 거죠. 오른쪽에 잡은 거니까 오른쪽에 BS 계정은 부채라고 생각하시고 세법상 부채를 더 하나 잡아주는 거니까 송금산입 또는 입금불산입. 그죠? 성급비용에 대한 차이 25만 원. 단위는 10,000원이었어요.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송금산입 또는 입금불산입 마이너스 유보 처리하면 된다. 그렇습니다. 됐네요. 자, 그 다음에 3번 직원에게 이익 처분으로 지급한 상여금 150만 원을 송금산입 기타로 줘. 지금 직원들한테 장부에 상여금을 줬는데 이익 처분해 준 거니까 미처분 이익잉여금 이렇게 뜨는 거잖아요.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해가지고 150만 원 이렇게 줬다는 거죠. 세법도 이익 처분에 의한 상여금은 송금이 아닙니다. 그 얘기 송금이 아니라는 얘기는 회계약과 똑같이 이익의 처분사항이거든요. 세법도. 그래서 이렇게 똑같습니다. 세무조항은 없죠. 이익 처분사항 보시면 송금 기타로 했다. 8번. 여기 잘못됐네요. 세무조항이 없어야 되는데. 그죠? 회계약에서도 이익 처분 해가지고 이렇게 처리하는 거고 세법도 송금이 아니라 회계약 똑같이 이익 처분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세무조항이 안 뜨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3번이 답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 4번하고 5번도 한번 살펴볼까요? 유형자산에 대한 임의평가 이익 200만 원을 재무상태표상의 자산과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의 증가로 회계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송금산이 마이너스 유보와 송금산이 기타로 각각 조정을 했다. 4번에 대해서 유형자산에 대한 임의평가 이익 200만 원을 자산과 기타 포괄손익 누계 이해 잡았다는 거죠? 장부에. 세법은 임의평가증은 인정하지 않죠. 인정하지 않으니까 왼쪽도 없어지고 오른쪽도 지금 기타 포괄손익은 자본계정이니까 왼쪽에 있는 자산 없애고 오른쪽에 있는 자본계정 없애고. 그죠? 세무조정 하게 되면 송산입 유형자산 200만 원 없애면서 마이너스 유보. 오른쪽에 없애는 건 오른쪽은 부채라고 생각하라고 그랬죠? 오른쪽에 있는 비세 계정은 부채가 없어지는 거니까 순자산도 증가하는 거죠. 입금산입, 기타 포괄손익. $200만. 적고 보니까 자본의 구성내역이죠. 자본의 구성내역 되니까 기타. 이렇게 되는 거죠. 맞는 거네요. 그 다음에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 같은 경우에는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해서 지급하는 손해배상을 말하는 거고요. 그거를 좀 장부에 전부 다 비용으로 처리했대요.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은 세법상 송금으로 인정이 안 되죠. 송금 불산입하고 사유이출, 기타 사유이출을 조정했다.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거는 3번이네요. 9번 문제 보겠습니다. 9번 문제.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고법인 주기사 A, 중소기업이래요. 중소기업의 21기 사업연도 접대비 관련한 자료다. 접대비 한도 초과액을 계산하면 얼마냐? 접대비 한도 초과액 계산하는 문제. 그렇죠? 접대비 해당액은 적격 증명서를 다 수취했고요. 전기까지 세무조항은 다 적정하게 이루어졌대요. 매출액이 지금 나와 있고요. 장부상 매출액이 150억이네요. 이 중에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액이 80억, 일반 매출액은 70억. 아무튼 요 내용은 좀 이따 이제 한도 계산할 때 수익금액에서 정리하시면 되고요. 일단 제일 먼저는 접대비 해당액 구하라고 그랬죠. 접대비 해당액은 일단 IS상 접대비부터 구하는 겁니다. IS상 접대비가 판매비 관리비 중에서 접대비로 비용 처리한 금액이 7천만 원.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전개 접대가 이루어졌으나 단기 지급 시점에 비용 처리한 금액 400만 원. 접대는 발생주의죠. 접대 행위가 한 사업연대에 접대비가 돼야 되는 건데 접대는 전기에 있고 단기에 비용 처리한 금액이 있으니까 얘는 이제 귀속시기 차이. 올해 게 아니죠. 전기의 접대비. 전기 거 올해 게 아니니까 400만 원 빼야죠. 사실 이제 2차에서는 모든 세무조항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세무조항 다 해야 되는데 접대비 한도 초과액만 물어봤기 때문에 뭐 여기서는 굳이 할 필요 없는데 한다면 지금 중간에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것들은 BS 계정 차이를 수반하면 세무조항을 하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지금 귀속시기 차이. 귀속시기 차이는 언제나 임시 자산부채 차이를 수반하기 때문에 BS상 차이입니다. 세무조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기의 접대비니까 올해 게 아니라는 거죠. 올해의 접대비가 아니는 거니까 올해의 접대비가 아닌 거니까 송금불산이. 귀속시기 차이는 임시 자산부채 차이를 수반하기 때문에 무조건 귀속시기 차이는 유보 아니면 마이너스 유보. 송금불산이 있으니까 유보로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문화접대비가 있네요. 문화접대비. 문화접대비는 나중에 한도 계산할 때 더 한도에 더 추가 한도를 이루겠죠. 추가 한도를 계산할 때 주의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직원이 조직한 단체가 법인이래. 직원이 조직한 단체가 법인이야. 그런 단체에다가 복리설비를 지출했고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했대요. 이거는 세법상 접대비죠. 종원이 만든 단체라 할지라도 법인 성격을 띠고 있다면 노조 같은 단체거든요. 거기에다 복리설비를 지출한 거는 잘 보이려고 한 거기 때문에 접대비가 됩니다. 그래서 가지고 와야죠. 영업의 비용에서 가지고 옵니다. 영업의 비용에서 접대비로 가져와야 될 금액이 600만 원. 얘는 지금 타개정 대체죠? IS 계정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세무정할 필요 없이 가지고만 오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접대비 좀 해당액을 구하게 되면 접대비 해당액은 7,200만 원 되는 거고요. 한도. 한도는 지금 문화접대비가 있기 때문에 일반 한도와 문화접대비로 인한 추가 한도를 계산해야 되고요. 일반 한도는 이제 기초금액하고 수익금액 기준. 기초금액은 지금 중소기업이었기 때문에 3,600만 원부터 출발하고요. 사문도가 1년짜리였으니까 3,600만 원 기초금액. 그 다음에 수익금액 기준이 중요한데 수익금액 기준은 이제 둘로 나눠가지고 정리를 좀 하면은 일반 수익금액은 지금 70억. 그죠? 그 다음에 특정 수익금액은 현재 80억. 기업회 기준에 맞추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총 지금 장부상 매출액이 이렇게 150억이거든요. 근데 일반 매출 관련해가지고 매출한이 5천만 원이 매출액, 일반 매출에서 매출한이 빠져있대요. 제대로 돼 있죠. 기업회 기준에 의해서. 또 일반 매출액에 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 이거는 기업회 기준에 의한 매출액이 아니잖아요. 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 실질공급 아니니까. 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에 해당하는 금액 3억 원이 포함되어 빼야죠. 그죠? 그러면 얼마예요? 즉 67억 이게 되는 거네요. 그죠? 이렇게 그러면은 일반 수익금액부터 67억 따라서 67억에다가 0.3% 100억이 되려면 이제 특정 금액에서 33억 특정 수익 금액이죠. 0.3%에 10% 그리고 여기서 그 뺀 거 47억이죠. 그래서 47억에는 0.2%에 10% 이건 수익금액 기준 한도가 나오는 거죠. 수익금액 기준 한도 금액은 2,203만 원. 일반 한도는 3,600에다 이걸 더하니까 일반 한도가 5,803만 원. 그죠? 거기에다가 이제 추가 한도. 추가 한도는 문화접대비 지출액 1,000만 원 하고요. 일반 한도의 20%중 작은 금액입니다. 요거 20% 하게 되면은 여기보다 크죠. 둘 중에 작은 거 얘가 더 작네요. 추가 한도. 그러면은 하니까 한도 금액이 5,803만 원에다가 1,000만 원 더 더한 금액이 한도가 되는 거니까 6,803만 원이 한도가 되는 거고 따라서 한도 초과 금액 접대비 한도 초과 금액은 7,200만 원에서 6,803만 원을 빼는 거니까 그래서 빼면은 397만 원. 397만 원이 한도가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문제인데 기부분 문제잖아요. 얘기했지만 이 기부분 문제 생각보다도 기부분 문제가 나오면 뭐 하나 때문에 이게 기부분 문제가 틀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부분 문제 나오면 웬만하면 스킵을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진짜 간단한 문제가 아니면 스킵. 근데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나온 경우는 예전에 좀 간단한 문제가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거든요. 꼭 실수하게 돼 있어요. 기부금 문제는 저 같으면 스킵. 11번으로 바로 갑니다. 법인세법상 자산부채 평가 및 손익의 규속식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법인이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기업회계 기준에 의한 상각 방법에 따라 이를 송금에 산입한다.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의 계상 및 상각은 회계학과 똑같이 세법도 강제죠.
그래서 4차 혈액 차금의 상각, 기업회 기준하고 똑같이 세법도 송금에 산입니다. 그래서 1번에 맞는 문구가 되겠습니다. 2번에 중소기업인 법인이 장기 할부 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했대요. 중소기업이면서 장기 할부 했대요. 그렇죠? 그 장기 할부 조건에 따라 각 사무연대 회수했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 사무연대 입금과 송금에 산입할 수 있다. 장부상 회계처리를 불문하고요. 중소기업이 장기 할부 판매를 하게 되면은 회수기일 도래기준 적용이 가능하죠. 그죠? 네, 맞는 얘기입니다. 3번.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 있었는데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했어요. 내가 상장주를 갖고 있는데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해서 주가가 떨어진 거죠. 종료현재 시가로 평가한 계약으로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가 있죠. 그런데 주식 관련된 평가 손실은 1,000원 주의해야 되는 거죠. 이 경우에 주식 발행법인 별로 보유 주식 총액을 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1,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보유 주식 시가 총액이 1,000원 이하라면 시가를 1,000원으로 보고 감액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얼마를 남겨라? 1,000원을 남겨라. 맞는 얘기입니다. 4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 평가 방법을 관할 세무자에게 신고하여 적용하기 이전 사업연도의 경우에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 기준을 평가해야 된다. 이것도 이제 그 교재에는 이 말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 평가를 할 때는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원래 화폐성 외화자산 제조업을 영위하는, 그러니까 은행이 아닌 일반적인 법인이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를 갖고 있어요. 얘네들은 기말의 환율로 평가할 수 있죠. 발생일 현재 확률로 하든 기말의 환율로 하든 할 수가 있어요. 선택해가지고.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 신고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신고를 안 했다면 어떻게 할 거냐? 신고를 안 하면은 그러면은 발생일 현재 환율로 가는 겁니다. 즉 신고해서 적용하기 이전 사업료라면 신고하여 적용하기 이전 사업료의 경우에는 사업의 종료일 현재 매매 기준일로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이거는 지금 기말의 환율로 평가한다는 얘기죠. 아니죠.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발생일 현재 환율로 계속 간다니까요. 신고를 안 하면. 그러니까 결국은 뭐겠어요? 신고하여 적용하기 이전 사업료의 경우에는 사업 종료일 현재의 매매 기준일이 아니라 발생일 현재 매매 기준일로 한다는 거죠. 사업 종료일 현재 매매 기준일로 한다는 거는 기말의 환율로 환산하겠다는 건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들었어요. 그리고 5번에 장기 할부 조건으로 취득해서 발생한 채무를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서 현재 가치로 평가했네요. 그럼 인정.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서 장부의 현재 가치로 평가하면 세법에서 특별히 인정하죠. 특례로서 인정하고요. 그렇게 인정된 현할차의 상각은 세법도 회계학과 마찬가지로 강제. 유효유죄법에 따라서 상각을 해야지만 되는 거죠. 평가하여 현재 가치를 계상하면 인정. 세법도 인정. 그러면 그 계상된 현할차의 상각은 강제로 되는 거고요. 그 인정되기 때문에 그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죠. 그렇죠? 현할차를 계상하면 인정하기 때문에 그만큼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12번. 감가상각 시분 계산 문제인데 2020년도 문제 풀 때 얘기했었죠. 감가상각 시분 계산은 이게 2개 년도 이상을 감가상각 시분 계산을 한다거나 아니면 2개의 자산 이상에 대해서 감가상각 시분 계산을 한다면 저 같으면 스킵이에요. 그것도 시간 좀 걸리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만 하는 경우에는 풀만하죠. 여기는 하나만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풀어보겠습니다. 12번에 영리내구법인 중에서 갑의 제21기 사업연도 기기장치에 관한 자료다. 제21기 사업연도부터 감가상각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했대요. 그렇죠? 이렇게. 그랬을 때 감가상각 범위액은 얼마냐? 자, 변경을 하게 되면은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하게 되면 그동안 정률법으로 감가상각한 것을 세법상 다 인정해 주고요. 변경 시점에 남은 금액, 그 남은 금액이 미상각잔액이잖아요. 그 미상각잔액을 새로운 취득가액으로 봐서 이제 그 미상각잔액에다가 이제 정액법을 적용하는 거죠. 결국에는 정액법이 됐지만 그동안 정률법으로 감가상각한 것을 다 인정을 하고 남은 금액의 즉 미상각잔액에 대해서 그 미상각잔액을 새로운 취득가액으로 해가지고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정액법으로 변경이 됐을 때 감가상각 범위액도 미상각잔액으로 출발하는 겁니다. 미상각잔액. 그러면은 2019년 과거에 취득을 했고요. 재무상태분의 취득 원가가 이렇게죠. 미상각잔액을 구하려면은 취득가액에서 빼기 세법상 기초 시점의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면 되죠. 그게 기초 시점 미상각잔액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전기 말의 감가상각 누계액
적상의 가상각 누계액이잖아요. 거기다가 우리는 세법상 가상각 누계액을 빼야 되는 거니까 상각 부인액 5,500만 원 중에서 219만 6,880원 만큼의 상각 부인액이면 세법상 그만큼 인정이 안 됐다는 거죠. 그럼 5,500만 원에서 219만 6,880원을 뺀 금액이 이게 세법상 가상각 누계액이 되는 거죠. 그러면 취득가액에서 세법상 가상각 누계액을 뺀 금액, 이게 미상학전액이 되는 거죠. 이걸 새로운 취득가액으로 보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제 변경된 정액법에 신고한 내용수에 따른 상각률, 변경 방법이 정액법이고 신고 내용수가 8년이니까 8년짜리 정액법 상각률 0.125를 적용하게 되면 이게 상각 범액이 되는 거죠. 계산해 보시면은 589만 9,610원이 되는 겁니다. 1번이네요. 자, 13번 문제. 영리내구법인 주의자 갑의 제21기 사업연도 사용수익 기부자산과 관련된 자료다. 동자산에 대한 세무종이 21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미치는 순영향은 얼마냐. 일단 사용수익 기부자산 관련된 세무종을 해보면 건물이 장부가액 8천만 원, 시가 1억짜리였는데 2021년도 7월이라 준공이 돼서 동일자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고 향후 10년간 무상 사용하기로 했네요. 7월 1일부터. 이에 따른 회계 처리가 다음과 같다. 이렇게. 장부에 지금 이렇게 회계 처리를 했는데 세법은 어떻게 할 거냐. 일단 이때부터 장부에 지금 회계 처리돼 있으니까 세법은요. 그 기부한 그 건물의 장부가액을 사용수익 기부자산으로 잡는 거죠. 8천만 원을 사용수익 기부자산. 저 기부자산 너무 많이 잡았죠? 그래서 세무조정 하게 되면 이거 IS 계정 쳐버리고요. 같은 거 쳐버리고요. 왼쪽에 사용수익 기부자산이 장부에는 1억인데 세법은 8천만 원이어야 되는 거니까 세무조정 하게 되면 사용수익 기부자산 1억을 8천만 원으로 감액해야 되는 거니까 2천만 원 감액하고요.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해서 뜨면 되죠. 그리고 21기 사용수익 기부자산에 대해서 1,000만 원의 가가사비를 계산을 했대요. 차변에 가가사비 대변에 가가사비 잡았다는 건데 이게 사용수익 기부 자산의 감액분이라고 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자산 감액분에 대해서 감액분에 대한 추인 들어가는 거죠. 감액분 추인. 그래서 지금 세무조정을 하게 되면은 감액분 추인 바로 들어가 보면 마이너스 유보로 추인하는데 장부상 자산이 없어지는 비율만큼, 그죠? 감액분 사용수익 기부 자산에 대한 자산의 감액분을 추인합니다. 마이너스 유보는 자산이 없어지는 비율만큼 유보로 추인돼야 되는 거니까 장부상 자산이 없어지는 비율만큼 추인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총 추인해야 될 금액 2천만 원 곱하기 장부상 자산이 없어진 비율. 장부상 자산 1억 중에 1,000만 원만큼 강상을 했으니까 장부상 자산은 10%가 없어졌죠. 그래서 200만 원이 자산감액분 추인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가격상각 시분 계산하는 거죠. 회사계산 강사비하고 상여범액. 회사계산 강사비는 더 이상 1,000만 원이 아닌 거죠. 자산감액분 추인된 금액만큼 감가상각비 중에서 직부인된 거로 보는 거기 때문에 회사가 계산한 감가상각비는 1,000만 원 중에서 200만 원만큼 직부인된 금액을 뺀 나머지 800만 원, 이미 직부인된 거는 빼고요. 나머지 800만 원을 상각범액과 비교해 가지고 시분 계산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자산감액분 추인된 금액만큼은 회사가 계산한 강사비 중에서 직부인된 금액으로 보고 나머지 800만 원을 상각범액과 비교하는 거죠. 상각범액은 이제 사용수익 기간 동안에 정액법으로 균등액으로 생각하는 거니까 세법상 취득가액은 8천만 원이잖아요. 1억에서 감액분 2천만 원 뺀 세법상 취득가액 8천만 원에 곱하기 10년간 사용수익하기로 했었잖아요. 10분의 1 그죠? 곱하기 7월 1일부터 했으니까 6개월 이렇게 400만 원이 상각범액이 되는 거니까 세무를 하게 되면은 상각 부인액이 또 400만 원 뜨는 거죠. 현금물산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각 사업의 금액에 미치는 순 영향은 얼마냐 해서 세무조정 할 때 여기 2천만 원만큼 마이너스 유보,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200만 원만큼 유보, 그다음에 400만 원만큼 유보, 2천만 원 마이너스 유보한 다음에 600만 원만큼 유보하는 거니까
순액으로 하면은 마이너스 1400 되는 거네요. 마이너스 1400.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이거는 이제 이렇게 자산 감액분에 대한 세무조항까지 할 줄 알면 좋고요. 자산 감액분에 대한 세무조항을 모른다 할지라도 삼각 부인액이 뜨는 경우에는 그냥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세무조항을 통으로 한꺼번에 하더라도 결과는 같습니다. 알고 있는 대로 어떻게 하는 간에 산으로만 가면 되니까 정석대로 한번 풀어드린 거고요. 자,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14번 퇴연축 문제네요. 체계적으로 문제를 풀으면 되죠. 지금 영리내구법인인 주기자 갑의 21기 사업연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충당금과 관련된 자료다. 제21기 세무조항 완료 후에 세무상 기말의 퇴직연금 충당금 잔액은 얼마냐? 세무상 기말의 퇴직연금 충당금의 잔액. 그러니까 세법상 퇴연충의 기말 잔액이 얼마인지 물어보는 거죠. 지금 장부상 퇴충이 있고요. 그 다음에 퇴연충은 신고 조정에 의해서 퇴연충을 설정하고 있다는 것은 퇴연충은 장부에 없다는 겁니다. 그죠? 이거 이제 세법상의 내용, 장부에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다 다시 적어볼까요? 지금 장부상에 퇴충, 그죠? 기초는 3,000, 단계감소는 1,000, 기말은 2,000, 단계 설정 금액은 0원. 이렇게 장부상 퇴연충. 없다는 거예요. 지금 신고조정사항에 의해서 설정하고 있다는 거는 모양이 부채니까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없다는 거죠. 우리 옆에다가 세법상 퇴충과 세법상 퇴연충 이렇게 만들면 되고요. 이렇게. 세법상 퇴충, 기초금액. 어차피 여기 우리가 알려고 하는 건 얘죠. 얘를 알면은 세법상 퇴연충의 기말금액을 알 수가 있는 거니까. 그죠? 퇴충의 지금 기초금액은 장부상 기초금액에서 출발해가지고 기초울표상의 퇴충에 대한 유보자금을 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장부상 퇴직급여 충당금 규정은 다음과 같으며 기초잔액에는 송금 부인된 금액이 1,500만 원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1,500만 원 송금 부인됐으니까 유보잔액을 뺀 나머지 1,500만 원만 기초금액이 되는 거고요. 퇴연충의 기초금액은 장부는 없는데 마이너스 유보잔액이 있다면 그만큼 퇴연충의 기초잔액을 구성하는 거죠. 퇴연충에 대해서는 세무상 기초잔액이 9,900만 원만큼 마이너스 유보가 있대요. 얘는 없으니까 9,900만 원만큼 기초금액 적어주시면 되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감소. 감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냐면 외부에 맡겨진 돈에서 퇴직금이 지급이 되면 퇴연충의 감소로, 회사 돈으로 나간 거는 퇴충의 감소로 처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내용을 보니까 지금 장부에는 지금 다 퇴충의 감소로 지금 처리했는데 내용 보시게 되면 단기 중에 직원이 현실적 퇴직을 했고요. 퇴직연금 운용자산, 외부에 맡긴 돈에서 1,000만 원이 지급이 된 거죠. 근데 그거를 회사에서는 퇴충의 감소로 처리한 겁니다. 세법은 아니죠. 외부에 맡긴 돈으로 지급된 금액은 퇴연충의 감소로 처리하는 거고요. 그러면 퇴충 감소는 존재하지 않는 거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말금액. 기말금액은 퇴직금 주객의 0%의 퇴직금 전환금의 기말 잔액을 더해주는 건데 지금 퇴직금 전환금의 기말 잔액에 대한 얘기는 없네요. 퇴직금 추계액만 지금 나와 있고, 퇴직금 추계액은 둘 중에 큰 거, 얘가 퇴직금 추계액인데 퇴직금 전환금이 없어요. 빵. 그러니까 설정 금액이 마이너스가 돼버리죠. 자, 이렇게 설정 금액이 마이너스가 돼버리면은 총 금액의 한도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설정을 감소했다는 환입 감소, 환입은 제외하기 때문에 빵이면 0으로 보거든요. 빵이면 0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0이 되면은 양쪽을 같게 하기 위해서 얘가 이렇게 15로 바뀌는 거죠. 기말금액이. 퇴충의 기말금액을 알아냈네요. 그죠? 그러면 이제 퇴연충 바로 보면 되는데, 퇴연충의 기말금액. 퇴연충의 기말금액. 지금 요거 물어봤잖아요. 세법상 퇴연충의 기말금액. 요 퇴연충의 기말금액은 둘 중에 작은 거. 퇴직연금 운용자산의 기말잔액 하고요. 그리고 퇴직금 추계액. 퇴직금 추계액에서 세법상 퇴충의 기말금액. 여기 결국에는 1,500이 됐죠? 얘를 뺀 나머지 금액을 퇴연충의 기말잔액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만큼 외부에 맡겨놓으면 되는 건데 너무나 많이 맡겼죠. 1억 2천에서 1,500 빼면 1억 500이니까 너무나 많이 맡겼죠. 그러면은 이 기말금액과 퇴충의 기말금액과 퇴연충의 기말금액의 합계금액은 퇴직금 추계액을 넘어갈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얘가 더 작네요. 그러면 세법상 퇴연충의 기말잔액은 1억 500.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퇴충 문제는 특이점만 잘 될 줄 알면 뭐 문제 바로 풀 수 있죠. 15번 문제 이렇게 주는 문제도 나와요. 법인세법상 신고조정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신고조정사항의 대손사유는 두 가지죠.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에서 각종 법률에 의해서 횟수 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말하는 겁니다. 신고조정 1번이네. 다 바로 1번 되고요. 이렇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한 대손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 결산종상, 그죠? 채무자 사업 폐지로 인해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결산종상,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그죠? 외상매출금은 중소기업 것만 대손이 발생하는 채권이 될 수가 있죠. 결산종상, 이거 올해 개정된 거.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 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법 소정의 사유에 해당해서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 불능으로 확인된 채권, 결산종상. 다 신고종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주는 문제도 있어요. 16번 문제. 법인세법상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에 각 사업소 금액에서 비과세 소득, 소득공제, 이월 급수금을 순서로 차감해서 과세표 아니죠. 과세표준은 각사 소득 금액에서 이비소의 순서로 하는 거죠. 이비소 순서가 잘못됐죠? 그렇죠? 이번에 천재, 지변 등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 결정하는 경우에 이거 2020년도에서도 한번 언급이 있었네요. 그죠? 결손공제 가능하다. 외국납세 공제도 가능하다.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 사항이니까. 그리고 소득처분도 대표자 사유가 아니라 기타 사유출로 한다.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거죠. 2번이 맞는 거네. 좀 옳은 거 고르니까. 이월결손 공제 가능하고요. 외국납세 공제도 가능하죠. 2번이 맞는 문구. 3번에 합병할 때 적격합병을 하게 되면 요건을 다 충족해가지고 적격합병을 하게 되면 피합병 범위내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승계한 이월결손금은 승계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른 걸로는 없앨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자산수익이거나 채무면제액으로 보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월결손을 없앨 수 있냐? 안 되는 겁니다. 적격합병을 해가지고 피합병 부분의 이월결손을 승계하게 되면 그러면 그 승계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만 잔여기간 동안, 결손금 이월공제는 기간이 있잖아요. 잔여기간 동안에 이월결손을 공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승계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만 자산수익이나 채무면제액으로 보전할 수 없습니다. 틀렸고요. 그 다음에 결손금 소득공제를 받으려면은 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제대로 했어야 돼요. 전기에는 납부한세액이 있고 올해는 결손금이 있던 거죠. 그 중소기업의 경우에만 결손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거고, 그럼 올해 발생한 그 결손금을 직전 연도에 발생했다고 가정해가지고 전기의 세금을 다시 계산하면 전기 세금이 줄어들겠죠. 그 줄어든 금액만큼을 돌려주세요라고 하는 게 결손금 소득공제인데, 이 결손금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중소기업이어야 되고요. 신고 기한 내에 제대로 신고를 다 했었어야 됩니다. 전기든 단기든. 그러니까 전기도 제대로 신고 기한 내에 신고했어야 되고, 단기도 결손금이지만 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전기 신고는 제대로 했고요. 단기에 대해서는 기한 후 신고를 했네요. 신고 기한 내에 신고 안 한 거죠. 그러면 결손금 소득공제 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결손금 소득공제 한도는 직전 사업연대 산출세에서 직전 사업연대 공제 감면세액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 뺀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그죠? 가산세를 아니죠. 그러니까 가산세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가산세를 포함하지 않고요. 토지 등 양도에 대한 법인세도 제외합니다. 이건 맞는데 얘가 틀렸죠. 결손금 소득공제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만 환급받습니다. 그러니까 토지 등 양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환급 대상이 아니에요. 제외되는 건 맞는데 가산세가 포함됩니다. 가산세도 환급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17번 문제. 사실 이걸 넘길까 말까 막 고민하다가 외국납세 공제 문제 한번 풀어보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도전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 시험에서는 괜히 준비 안 됐으면 도전하지 마세요. 풀다가 이제 난리 나니까 도전하지 마시고요. 영인회계법인 갑의 21기 사업연도 외국납부세액과 관련된 자료다. 갑이 외국납부세액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에 제21기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외국납부세액 공제액은 얼마냐? 지금 외국의 자회사 A법인 투자했고요. 의결권 있는 주식 25% 이상을 2019년도 1월 1일 취득해가지고 계속 보유하고 있네요. 25% 이상을 6개월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간접 외국납부세액 계산 대상이 되죠. 그래서 A법인으로 지금 배당금을 받았잖아요. 그럼 A법인도 세금을 지금 냈을 거고요. 근데 A법인이
보유기간 요건과 지분 요건을 다 충족했기 때문에 A법인이 낸 세금 중에서 계산에 한 금액은 내가 A법인을 통해 가지고 간접적으로 낸 세금으로 봐가지고 그것도 외국납세 공제를 해주겠다는 거죠. 걔를 우리가 간접 외국납세액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접 외국납세액을 이제 계산하는데, 간접 외국납세액은 외국 법인 A법인, 외국 자회사가 낸 법인세 곱하기 외국 자회사가 나한테 배당할 수 있었던 금액 중에, 배당할 수 있었던 금액은 소득 금액에서 법인세를 뺀 나머지 250만 원을 배당할 수 있었는데 나한테 배당한 금액이 100만 원이죠. 물론 나한테 줄 때 이제 그 100만 원을 줄 때 그 나라에서 10만 원 원천 인수가 된 게 있네요. 직접 외국납세도 있긴 있네요. 10만 원만큼. 그래서 수령한 금액은 100만 원 받을 때 10만 원 원천 인수 됐으니까 90만 원 받았는데, 아무튼 그 외국에 있는 자회사는 나한테 100만 원만큼 배당을 한 거니까 이렇게, 그죠? 이렇게 계산하시면은 간접 외국납세액이 20만 원 되는 겁니다. 간접 외국납세액 20만 원. 20만 원만큼을 지금 입금 산입하는 거죠. 입금 산입해가지고 소금액을 업시키고 나중에 세액공제로 뺄 거니까. 그 다음에 외국납세, 지금 세액공제를 해야 되는 건데, 외국납세 공제는 지금 간접 외국납세액이 20만 원, 직접 외국납세액이 10만 원. 직접 외국납세액은 지금 원천인수가 됐죠. 원천인수 돼가지고 그 회계 처리가 100만 원만큼 배당 수익에 10만 원만큼은 외국에서 직접 낸 거니까 비용. 그 순액으로 지금 90만 원이 영업외 수익으로 잡혔어요. 배당 수익 100만 원에 10만 원만큼 외국에서 직접 납부한 세액은 비용으로 잡혔기 때문에 순액으로 지금 90만 원 잡은 거예요.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수익으로 처리하고 이거 비용 처리했다는 얘기죠. 순액으로 90만 원만큼 수익이 된 거니까. 그랬을 때 외국납세 공제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외국납세 공제를 하려면 한도가 산출세 곱하기 과세표준분의 국외 원천수 금액이니까 어차피 과세표준 계산을 해야 돼요. 과세표준도 알고 산출세도 알아야 되는 거니까. 지금 세무조정을 하기 전에 법인세 비용 차감정 순이익이 지금 1억이래요. 과세표준은 1억에다가 여기다가 간접 외국납세액 20만 원 더하고, 그죠? 이렇게 영업수익 90 잡은 거는 배당금 수익을 수익으로 잡고 그 다음에 원천인수된 금액을 비용 잡은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순액으로 지금 90만 원 지금 잡아놓은 거니까 수익 잡고 비용 잡은 건데, 직접 외국납세액은 외국납세액 공제를 하려면 일단 소득 자체를 세전소득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죠? 직접 외국납세액도 이렇게 송금불산입 기타세 유출하는 거죠. 그러면 과세표준은, 그러니까 각사함수 금액은 1억 30만 원. 이비소가 있다는 말이 없으니까 그냥 과세표준이 1억 30만 원 되는 겁니다. 2억이 안 넘었죠. 그럼 산출세액은 10%만 곱하면 되는 거니까 요거에 10% 해가지고요. 산출세액은 1,003만 원이 산출세액이 되겠죠. 자, 여기다 이제 외국납세액 공제 그러면. 외국납세액 공제는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 직접 외국납세액과 간접 외국납세액, 이 외국납세액 공제가 될 거예요. 30만 원이. 근데 이제 한도가 있는 거죠. 한도는 산출세액 곱하기 과세표준 분의 국외 원천소득. 국외 원천소득은 국외에서 벌어들인 당기순이익에다가 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으로 인해서 발생한 세무조항사항들을 고려하면 되거든요. 지금 국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당기순이익은 예죠. 수익 100만 원, 비용 10만 원, 순액으로 90만 원. 여기 들어가야 될 국외 원천소득은 국외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당기순이익 90만 원에다가 지금 여기 입금산입 20만 원, 송금불산입 10만 원. 그죠? 총 30만 원만큼 국외 원천소득 때문에 입금산입하고 송금불산입 했으니까, 그러면 국외 원천소득으로 인한 당기순이익에다가 세무종상을 더해주면 되죠? 그러면 국외 원천소득 금액은 120만 원이에요. 그렇죠? 계산해보면 이거 위치 딱 바꾸면 120만 원 곱하기 얘분의 얘가 딱 10%니까 12만 원 되는 거네요. 답 나왔네요. 그러면 외국납세액 공제는 외국납세액 30만 원인데 한도에 걸려가지고 12만 원만 외국납세액 공제가 된다.
아니, 이 문제는 외국납세공제 공부 안 한 사람은 당연히 스킵해야죠. 그리고 외국납세공제도 애매하게 알고 있으면 당연히 스킵해야죠. 외국납세공제는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알지 못하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문제가 쉽게 나온다고 해도. 이건 뭐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외국납세공제에 대한 공부를 안 해서 흐름을 모른다면은 도전하시면 안 돼요. 아니면 복습을 충실하게 안 해서 들었을 때는 뭐 이해했지만 복습을 많이 마지막에 공부 안 했다면 실제 시험장에서는 생각 안 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스킵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지금 저는 도전해 봤는데 여러분들은 스킵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거죠. 18번 문제는 최저한세 문제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최저한세 문제도 최저한세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고 제대로 마지막에 공부한 사람이라면 문제 푸는 거고요. 최저한세 문제 18번의 문제를 마지막에 정리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시험장에서 헷갈립니다. 마지막 2주가 언제나 중요하다고 그랬죠. 마지막 2주 동안에 정리를 하지 않은 내용은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면 이건가? 시간 엄청 많이 걸립니다. 과감히 넘어가는 거죠. 만약에 저는 이거 넘어갈게요. 18번에 최저한세 기억이 안 나네? 마지막에 공부 안 해가지고 그럼 스킵. 이렇게 마지막 공부했어. 그러면은 도전해야죠. 사람마다 차이가 좀 있을 겁니다. 저는 스킵을 하고요. 19번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법인세법상 중간해납에 관한 설명이 더 옳은 것은 중간해납도 가끔씩 이렇게 이론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중간해납세액도 정리를 하는데 중간해납세액에 대해서 이론의 문제 정리를 할 때는 언제나 소득세법상의 중간해납세액과 법인세법상의 중간해납세액을 다 같이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다 같이 비교하는 문제로도 나오거든요. 지금 여기서는 법인세법상 중간해납세액만 나왔는데 이게 그렇지 않고 소득세법상 중간해납세액과 비교하는 문제로도 나올 수가 있다. 아시겠죠? 언제나 같이 정리하시는 겁니다. 자, 법인세법상 중간해납세액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거. 그래서 19번에 1번 해당 중간납 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중간납세액을 계산할 때는 중간납 기간의 수시부가세액은 차감하지 않는다. 해당 중간납 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요. 전기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어요. 전기 산출세액의 절반 해가지고 중간납세액을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해당 중간납 기간의 중간납 기간 1월 1일부터 그러니까 12월 30일까지 법인이라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하나의 사업연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6개월을 하나의 사업연도라고 생각해가지고 법인세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 6개월 동안에 중간납세액을 구할 때는 요 6개월을 하나의 사업연도로 생각해가지고 세금을 계산하는 거니까 6개월 동안에 원천 징수된 거, 수시부가 된 거 다 빼는 겁니다. 6개월 동안에 차감하지 않는다? 차감하는 거예요. 6개월을 하나의 사업연도로 보고 세금을 계산한 금액을 중간납세액으로 하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 다음에 2번 내국법인이 납부해야 할 중간납세액의 일부를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원 가능성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중간납세액에서는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중간납세액을 법인은 이제 중간납기한 종료일로부터 2개월 내 신고납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2개월 내에 제대로 신고납부를 안 한 거야. 신고납부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중간납세액은 신고 불성실환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신고도 제대로 하지 않고 납부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납부지원가산세는 내는 건데 얘는 부과됩니다. 그런데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에 중간납세액은 확정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아요. 이렇게 아시겠죠? 이렇게. 그래서 납부지원 가산세는 적용됩니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죠. 그 다음에 3번 이것도 이제 몇 년 전에 개정된 내용인데 2년 전에 개정됐었죠.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도 중간납세액 계산할 수 있다고 그랬죠.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으로 기준으로 계산해 봤더니 중간납세액이 30만 원 미만이야. 영세 중소기업이죠. 그죠? 중소기업인데 직전 사업 산출세액 기준으로 중간납세액을 계산해 봤더니 30만 원 미만이네. 영세 중소기업은 중간납세액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그죠? 납부 의무가 없다 해가지고 3번이 맞는 거예요. 영세 중소기업은 중간에 납부 의무 없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중간에 납을 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합병이나 분할로 인한 신설법인은 제외한다. 즉 합병이나 분할에 의한 신설내국법인은 최초 사업연도에서도 중간에 납을 해야지만 된다는 거죠. 합병 분할은 해야 되고 합병 분할로 인한 신설법인이 아니라면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중간에 납 의무가 없습니다. 근데 합병 분할은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올해 개정된 거죠. 법인과세 신탁재산.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해서 신탁재산을 하나의 법인으로 봐가지고 법인세를 과세하는 거죠. 그거를 수탁자가 이제
의무를 지는 건데, 법인과세 수탁자는 법인과세 신탁자산에 대해서 법인세를 내야 되는데, 법인과세 신탁재산은요 중간에 무모하고요, 중간에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하지 않는다. 그런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이번에 개정된 내용이니까 이건 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됐어요.